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 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 교양 환승센터 44회 시사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둥입니다. 저는 만물에 대한 관심이 깊고 그 중에서도 자연을 사랑하는 안브레입니다.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승입니다. 문화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순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댓글을 읽는 시간이기 때문에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영일사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16,900원의 후원금이 드디어 미스터리가 풀렸습니다. 네. 남아있는 금액이라고 하셨습니다. 팟빵 캐시에서 남아있는 네네. 금액이라고. 이거 저희 얘기했었는데 이거 편집됐더라고요 보니까. 전에. 예. 그래요?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네. 푸른님의 예측이 편집됐었는데 네네네. 제가 맞았던 거죠? 네, 맞아요. 푸른님이 역시. 예측했었던 대로 이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일사님. 그러니까 뭐 탈탈 털어서 다 저희한테 주신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 어떻게 얘기죠. 보면은. 네. 더 감사해지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진짜요. 얘기를 진짜네요. 들으니까. 네. 네. 글 쓰고 글쓰기, 계신다고. 네. 뭐 비능님 한 말씀 하시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글을 안 쓰고 있어가지고 훨씬 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쓰신 다음에 뭐 간혹 이렇게 잘 쓰고 있다 후기 남겨주시면 저희가 감사할 네네. 것 같고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푸르님 앞으로도 네. 푸르님 에피소드 앞으로도 댓글이 네, 남겨졌는데 호주 해날두 님께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인가 이제 약간 생각이 드는데 네. 제 에피소드를 전체적으로 네. 취향 저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제가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재밌게 느껴진다고 하시네요. 예.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이 컨디션이 좋을 때 재밌다 이런 거는 뭐 유머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제 예측으로는. 제가 뭐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뭐 전문성은 아니고 네. 그냥 이렇게 깐죽거리면서 이렇게 간간히 이제 웃음을 드리는 게 제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드네요. 예. 앞으로도 좀 힘들 때 컨디션을 좀 바짝 끌어올려 가지고 소소한 재미를 들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호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호주라는 그 지정학적 영향으로 지리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동물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진화를 해왔어요. 여기 제가 써놨지만 네. 뭐 오리너구리, 캥거루, 왈라비, 뭐 쿼카, 뭐 등등등 그런 동물들을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산불 났을 때 땅굴로 그 동물이 뭐죠? 땅굴로 다른 동물 대피시켜줬다는 동물이 뭐였죠? 그런 동물이 동물이 있어요? 있었나요? 몰라요? 그 산불 났을 때 막 코알라 물 먹이고 이런 영상은 제가 많이 그래요? 봤거든요. 호주에서 산불 났을 때 음. 자기가 파는 땅굴로 막 다른 동물 피신시켜주고 되게 착한 동물 있다고 들었는데. 혼자 뭐 이상한 걸 또 본 것 같은데. 있네요, 있죠, 진짜. 있죠. 이름 뭐예요? 원뱃. 원뱃. 음. 원뱃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동물이에요. 원뱃이 뭐야? 원뱃이 보면 되게 큰 쥐같이 생겼는데 네. 얼굴은 좀 코알라같이 생겨 둥글둥글하고 동글동글하게. 네. 곰 같기도 하고 진짜 귀여워요. 제가 원뱃 인스타그램을 또 팔로우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호주 초롱초롱한 눈에 동글동글한 코와 너무 귀여워. 커다란 곰인형 같은 푹신한 네. 몸. 나중에 그 인스타에 저희가 근황을 올릴 때 한번 원뱃 얘기도 한번 아. 다뤄주세요. 그래요, 궁금하다. 그래요. 네. 어떻게 생겼는지. 음. 그리고 이 호주의 날두님이 저희가 옛날에 한번 그 애플 팟캐스트 쪽으로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저희가 언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팟빵으로도 인증을 받으셨나 봐요. 음. 그래가지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앞으로도 자주 들러주시면 저희가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순트님도 얘기해 주시죠. 저는 정겜자님께서 네. 처음 달아주신 것 같아요. 제 이야기 주제가 취향 저격이라서 잘 네. 듣고 계시다고 해주시면서 예술 얘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드뷔시랑 피카소 편도 재밌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상기돼요? 되게 좋아하네. 좋아요. 두 번째로는 안니다건님이 네. 다시 오셨어요. 저번에 마음이 쓰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결편의 최고의 에피소드라고 네. 2번 들으셨다고 해주셨는데 제가 댓글에도 달았지만 2번 듣는다는 거는 쉽지 않죠. 네, 빨리 듣기 하셔도 1시간 넘게 듣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도 네. 2번을 안 들을 텐데 아마 저희도 2번은 안 들을 텐데
근데 개인적으로 그 주제 선정은 아주 탁월했다. 예. 저희 최고의 에피소드잖아요. 지금 가장 주가가 높은. 맞아요. 실제로 네. 조회수로도 증명이 되고 있고. 아주 기세 등등해진 김승투의 모습을 요새 보고 있습니다. 그게 미술이라는 어떤 대주제랑 엮으면서 네. 그 안에는 이제 사랑, 뭐 불륜이라는 이제 소주제로 엮은 맞아.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역시 좀 이게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블로블렘 050님께서도 네. 그 드뷔시와 피카소 편에 최근에 알게 됐는데 너무 재밌다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게 되셔가지고 들어오셨는데 마침 또 드뷔시랑 피카소 편이 가장 재밌어셔서 남기신 거겠죠? 그렇겠죠?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주자주 블로블렘님께서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그 10853511님께서 5,000원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는데 따로 네. 댓글을 남겨주시진 않으셔가지고 네. 그냥 후원만 딱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정말 감사한데 저희가 댓글 남겨주시면 더 자세히 이렇게 감사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댓글로 따로 언급이 없으셔가지고 혹시나 후원을 하게 되신 경위를 저희한테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감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오가이님이 다시 가입하신 거 아니에요? 가오가이님. 예. 추억의 가오가이님. 저희에게 첫 후원을 해주셨던 가오가이님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후원과 댓글 이렇게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달아주신 만큼 저희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시사편의 마지막 에피소드인데요. 제 차례입니다. 사실 제가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시사편을 하자 그랬거든요. 네. 저희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셔가지고 다행히 시사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다룰 얘기는 또 정치 얘기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제 국가의 중대사가 있었잖아요. 네. 지방선거를 저희가 치르기도 했고 생각해보면 제가 사건 특집 때 청년 정치를 다룬 이후로 정치를 너무 안 다뤘다. 맨날 정치를 좋아한다고 얘기만 하고 안 다뤘다 싶어가지고 네. 오늘은 이제 지방선거 때려잡기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꼭 때려잡아야 되나요? 때려잡아야 돼요. 한 3-4대 이렇게 패가면서 때려잡아야 되는데 이게 주의할 게 이게 선거가 끝난 마당에 뭘 때려잡냐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오늘 나눌 얘기의 주된 목적은 얼마 전에 치렀던 2022년 지방선거가 아니라 4년 뒤에 치러질 2026년 지방선거를 타겟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때려잡는다는 의미가 지나간 거를 때려잡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네. 4년 뒤를 때려잡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출마하시려고요? 벌써 의심됩니다, 지금. 4년 뒤를 준비하는. 모두가 같이 준비하는 단계라는 거를 오늘 얘기를 통해서 설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지방선거에 관한 간단한 소감 정도를 가볍게 얘기를 해볼 텐데 네. 뭐 아무래도 자세한 분석 같은 거는 저희보다는 네. 전문가분들이 다 하시고 계시고 워낙 맞아요. 많죠. 뉴스나 시사 프로에서 보시는 게 조금 더 설득이 되실 거다, 합리적일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각자 뭐 어땠는지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투표율 낮아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얼마 안 된 때였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허무함 때문에 안 했나? 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한편에서는 다 승리했다고 생각해서 안 했나? 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면서 너무 아쉬웠어요. 너무 낮게 나오는 거 보고 지난 지선보다 10% 가까이 하락했더라고요. 아직 여기까지인가 우리나라의 그 인식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투표율만 보면은 지방선거에서 역대 밑에서 두 번째 순위 정도거든요. 네. 저희가 카톡방에서 잠깐 얘기를 간단하게 나눠보긴 했는데 낮은 투표율에 기여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찔리네요. 우리 안부르님 해명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지막 격리인 날이 이제 선거 날이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확진자들도 선거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문자가 계속 오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투표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되게 오랜만에 제가 참여를 안 한 거거든요. 원래 뭐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잘 말을 안 하는 편이지만 선거는 항상 꾸준히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제 책임이다라고 그렇죠.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왔는데 이번에 왜 못했냐면 변명을 굳이 하자면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확진을 받고 이제 밑에 약국을 가잖아요. 약국에서 이제 약을 처방을 받는데 제가 이제 딴에는 이제 확진을 받은 상태니까 굉장히 조심한다고 이렇게 잘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쭈뼛쭈뼛 처방전을 줬어요.
근데 그렇게 보더니 약사가 이제 코로나 그 약이라는 걸 알잖아요. 네. 그래서 보더니 저보고 나가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하고 나갔어요. 그 약국 바깥으로. 네. 쭈그려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 문은 열고 이제 손만 꺼내서 이제 약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 경험이 뭐 물론 거기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는 네. 선택이지만 네. 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물론 이게 차별은 아니겠죠. 이제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그런 건데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아무튼, 저를 병균 취급하는 이런 이 대우를 겪으면서 그 확진자 선거에 나가도 이런 병균 취급을 한 번 더 당할 텐데. 내가 굳이 집 밖으로 나가야 되나 싶은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그 마지막 격리 날에. 그래서 이제 투표를 못했다라는 이제 긴 변명을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진짜 딴 얘기긴 한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우리 사회가 행하고 있는 차별이 개인한테 얼마나 이 타격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이게 차별은 아닌데 그러니까 당하신 이게 것이. 내가 생각하는 이 불쾌함이 내가 이상한 건가 해서 막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네. 걸린 사람들 많잖아요 주변에. 근데 네. 주변의 사람들은 약국에서 그렇게 대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걸 들으니까 더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이 생각이 드니까. 유난스러운 약국이긴 했네요. 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뭐라 하진 못하고 예. 어쨌든 그런 경험이 영향을 미쳤다. 예, 조금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변명 타임을 네. 종료하겠습니다. 근데 뭐 의외로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이유도 있을 거고. 네네. 뭐 투표율이 낮은 이유를 많이들 뭐 언론에서 분석하긴 했는데 네. 크게 보면은 뭐 대통령 선거와의 기간 차이가 너무 안 됐다. 그리고 뭐 이전과는 다르게 특정 이슈, 예를 들면 뭐 무상급식 뭐 이런 이슈, 네. 그런 특정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선거가 흥행하지 않았다. 네. 아니면 그냥 정치적인 무관심이 커졌다.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 네. 어쨌든 결과만 보면은 역대 최저에서 두 번째 정도의 투표율이 나왔다 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생님은 뭐 어떠셨어요? 저도 뭐 하긴 했는데 네. 사실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선거긴 했어요. 너무 피로감이 많이 쌓여있던 선거 시기라 가지고 네. 뭐 대선 때부터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계속 선거 관련된 그런 뉴스만 나왔잖아요. 네. 그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제 보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긴 했지만 별로 하고 싶지 않았던 선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피곤함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더군다나 이게 뭐 국회의원 선거나 대선이 아니라 지방선거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지방선거는 나머지 두 선거에 비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질문도 드리고 싶은데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하신 두 분, 그리고 부르님도 만약에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투표를 하셨을 거니까 특히나 이 지방선거에 있어서 본인이 임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지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선이나 총선은 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상대적으로 뽑아야 되는 사람이 명확해요. 그리고 뭐 투표해야 되는 그 수도, 절대적인 수도 적고 이러니까 그 인물도 이제 전국적인 단위의 네. 인물이다 보니까 최소한 예, 내가 잘 알만한 알고. 사람들이니까 이제 누군가를 선택할 기준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네. 투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도 이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모르는데 뭐 이걸 찍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투표를 경험하셨으니까 얼마 전에 네.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셨는지 뭐 너무 민감한 얘기는 뭐 알아서 하지 말아요? 아니요 해주셔도 돼요? 되는데 네. 뭐 역풍은 본인이 감당해야 되니까 저는 좀 기준이 있습니다. 예. 네. 뭔가요? 보통 이제 광역단체장 급은 이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니까 네. 그거는 이제 어떤 이름값이나 아니면 공약을 보고 이제 선택을 합니다. 네. 근데 네. 그 이후에 기초단체장이라고 하나요? 네, 기초단체장 구청장이죠, 내지는 보통. 뭐 시의원, 구의원급은 그 광역단체의 반대로 선택을 좀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따져서요? 그러니까 반대당. 이게 왜냐하면 밑에는 상대적으로 인물은 잘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견제할 수 있게끔. 예. 근데 시장까지는 좀 공약집을 많이 읽어보는 것 같아요. 예. 네. 공약집을 읽어보고 뽑고, 근데 시의원, 구의원은 보통 내가 했던 윗선택에 반대로 가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 시장에 따라서 다 신기하다. 달라지겠네요. 밑에는. 그렇죠. 시장이나 뭐 광역단체장에 따라 달라졌죠. 예. 네, 다른 분들은 저는 줄투표. 네. 한쪽으로 다 지지동 정당이 있으니까 쭉쭉쭉. 네, 줄투표하죠. 비례도 있죠. 비례 네, 비례도 정당을 있어요. 뽑을 수 있는 네, 거죠. 맞아요. 비례도 저기 쭉. 지방선거는 줄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러면은 대선도 어차피 줄투표잖아요. 그 당을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방선거는 7장씩 8장씩 막 네. 뽑아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하나의 당으로 쭉 줄세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네. 뭐 예를 들어서 공보물들이나 네. 이런 공약 같은 거는 특별히 보진 않겠네요. 어차피 줄도표로 하니까. 기본적으로는 보긴 보죠. 네. 음. 네. 근데 그리고-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네. 상대당에 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상대당에 더 괜찮은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당을. 예. 상대당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 양당 정치 체제잖아요. 예, 예. 네. 그 대립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예. 상대당에 더 안 좋게 보이는 경향도 있기도 어. 하고 아. 해서 네. 네. 사실 이 줄투표가 가장 문제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네. 흥미롭게도 이번에는 줄투표가 많이 없었다는 맞아요, 분석이 맞아요. 많거든요. 네. 그래요? 뭐 선생님은 저는 이번에 선거 홍보물 되게 열심히 읽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느낀 게 그걸로는 판단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난히 뭐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다거나 한쪽에서 뭐 아주 새로운 의견을 낸다거나 그러지 않아서 선거 홍보물은 오히려 그 디자인이나 네. 글자 크기나 이런 걸로 그 현혹이 많이 될 것 같아서 판단이 쉬울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두 번째로 조사해 본 거는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각 후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게 뭐 도지사나 시장 이런 분들은 다른 곳에 계신 분들이니까 잘 모르는데 지역의 의원이나 네. 그런 분들은 지역 토박이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그렇죠. 어느 정도 지역에서 기반을 다지셨기 때문에 그런 의원 선거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여쭤보면은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러면은 오래 사셨나 보네요. 네네. 네. 저는 이 지역에 오래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아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일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또 이 사람은 뭐 돈만 밝히고 자기 홍보만 하고 이런 사람이다. 이걸 좀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의견도 여쭤보는 편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공을 들이는 부분은 교육감이에요. 그래서 교육감을 뽑을 때는 그 후보가 걸어온 길을 좀 봐요. 검색해서 보고 네. 조사해서 보고 하는 편입니다. 네. 뭐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지방선거의 흥행이 조금 부족한 이유, 그러니까 낮은 이유 중에 사실 가장 큰 거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가 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부르님이 잠깐 얘기해 주셨던 시의원이나 구의원들. 그러니까 뭐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들을 우리가 모른다라는 게 좀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흥미로운 거는 우리의 실생활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인은 사실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있겠지만 그 시의원이나 구의원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투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뭐 광역단체장이나 혹은 이제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교육감의 얘기보다는 지방의회에 속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방의회에 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나눠볼 건데요. 네.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한번 지방의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지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지방의회 하면은 뭐 네. 떠오르는 게 있나요? 네. 저는 그 동네에서 네.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캠페인 같은 걸 하시면서 뭐 홍보물 나눠주시기도 하고 애들한테 뭐라고 하죠? 뭐 도로교통 캠페인 이런 거 나와가지고 뭐 네. 잘 지켜 막 이런 얘기 하시기도 하고 그런 거 기억이 나고요. 네. 그 외에 제가 성인으로서 뭔가 그거에 대해서 의식이 있냐라고 하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의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받은 기억은 없다 정도? 그쵸. 학교 다닐 때 그런 분들 오셨던 거 기억나고 졸업할 때 그 상 의회 주시는 분들 거? 막 상품 주시러 그쵸, 오시고 하셨던 거 기억나고 그런 거 기억나요. 그 동네에 도로가 네.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엄마께서 그 아시는 의원분에게 의견 전달을 바로 해가지고 네.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거를 보고 그때 어린 마음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부모님이 좀 지역이 좀 유지급이 되시나 보네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부르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탁 같은 네네. 그런 거 아닌가? 어린 마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네. 시의원이 근데 밀원 받지 않나요? 바로 다 받아요. 시의원, 구의원 다. 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뭐 다른 분들은?
저는 별로 효능감을 못 느끼겠어요. 우리나라 지방의회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의회 그 지역구 형태로 뽑잖아요. 사람 이름 찍잖아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방의회는 웬만하면 그냥 다 그냥 비례대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는 게 어차피 잘 모르는 사람이고 정치적으로 뭔가 잘 이렇게 인지도가 있는 분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지역에서 뭔가 굉장히 지역 주민들과 스킨십이 굉장히 강한 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타운홀 미팅 같은 것도 되게 자주 열잖아요. 그리고 북유럽에 되게 인구가 적은 국가들은 주민자치 시스템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의회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굉장히 자주 만나고 주민들한테 그런 조례 이런 것들을 받아요. 그 의견들 받아가지고 실제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운 형태의 정치가 펼쳐지는데 우리나라는 뭐 지방자치 역사 좀 짧아서 그런지 그런 게 좀 잘 없고 대부분 이제 과거 제가 초등학생 때나 중학생 때는 그분들이 비리를 저질러가지고 뭐 잘렸다 이런 얘기만 들어가지고 그런지 이미지도 별로 좋지도 않고 효능감도 못 느끼겠고 사실 많은 대중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 유생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랑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비슷해요. 브로님도 저도 비슷하고 잘 모르고 그리고 뭐 시의원 뭐 뉴스 이런 거 보면 진짜 자극적인 거 뭐 시의원들끼리 불륜이 생겨서 뭐 의회 중에 막 누가 들어와가지고 뭐 싸대기를 쳤네 뭐 이런 것만 보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재밌더라고요. 심지어 무슨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참 신기한 세상이구나 이런 생각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좀 부끄럽지만.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좀 정보의 한계가 있기도 하고 닿을 수 있는 그렇기도 하고 그분들이 뭐 해외에 의회 돈 가지고 해외 연수 명목 갔다가 막 돈 왕창 쓰고 거기서 가이드를 때렸다 그랬나? 그래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갑질 이제 시의원 또 자리 하나 있으면 또 갑질하고 뭐 이런 뉴스들 많고 하니까 사실 문제만 따지면 오늘 시간 다 쓸 정도로 심각한데 오늘은 잠깐 제쳐두고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볼 거라서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의회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뭐 애초에 생긴 거는 1948년에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명시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전쟁도 터지고 뭐 군사정권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유명무실한 존재가 돼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1987년에 6월 항쟁 이후로 지방자치법이 부활하게 되면서 1991년에 지방선거가 다시 치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의 지방자치의 역사는 한 30년 정도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따지면 뭐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투표의 횟수로 따지면 얼마가 되지가 않아요. 이번이 8회였나요? 뭐 이랬을 거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역사가 길진 않다라는 점을 이제 감안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6월 항쟁 지나서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제도잖아요. 그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결정들이 아니라 지역에서 지역의 일들을 처리하고 그 지역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활용되어야 될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만들어질 때도 로컬 거버먼트잖아요, 원래. 근데 그거를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단체 수준을 격화시켜가지고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일본식 그 표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초기에 만들어질 때도 지방의 어떤 정부,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졌다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의 지방의회가 정말 뭐 체계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확립되지도 않았고 지금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이 그런 원인들이 정말 많은데 그 얘기는 어차피 이따가 나올 거니까 잠깐은 제쳐두고 간단하게 이제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원의 구분을 얘기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의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의원들을 말을 해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으로 나뉩니다. 이번에 투표하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광역의원은 시의원 그리고 기초의원은 구의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게 명칭은 각 행정구역 구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광역의원의 경우는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해당이 되고요. 기초의원의 경우는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이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명칭은 같은 시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뭐 시에 따라서 행정구역 구분에 따라서 누구는 광역의원이 되는 거고 누구는 기초의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시의원이더라도 누구는 네. 광역이고 누구는 기초고 이렇게. 네,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시의원인 사람은 광역의원으로 분류가 되지만 다른 지역에서 시의원인 사람은 기초의원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의원이다, 구의원이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이렇게 구분지어서 생각을 하는 거는 맞지 않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전국의 그 인원 수를 놓고 보면은 광역의원은 한 800여 명 정도가 되고요. 기초의원은 2,9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의원들의 역할을 조금 얘기를 해볼 건데 뭐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시의원, 구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계세요? 조례 제정하는 거잖아요. 또? 동네 그 민원 받아주고 동네 문제 해결해주고. 좋습니다. 계속 해보시죠. 또 뭐가 있을까요? 간간히 불륜? 간간히 또 불륜도 저질러주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예산권 가지고 있나요? 예산 편성권 이런 거. 또요? 그리고 그 동네에 필요한 그 공공시설 같은 거 이제 건립하거나 그 예산 쓰는 거겠죠? 그런 거에도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가 안 나왔습니다. 하나 정도가 안 나왔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뭐지? 시의원이랑 구의원이 하는 역할 중에 중요한 거. 힌트. 뭐 민원? 감사? 감사인가? 크게 보면은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감사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그 윗선들을 견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의원들은 시장을 견제할 수가 있는 역할이 있고, 구의원들은 구청장을 견제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얘기해주신 거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는 그냥 지역사회의 규칙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예산 심사를 승인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지역구의 이제 살림살이를 결정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민원 접수를 아까 처음에 순트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어머님의 사례처럼 민원 접수를 받아서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정도인데 이게 사실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민원이라고 해봤자 뭘 하겠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까 순트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계단이 불편하다 이런 거를 얘기해주면 그쪽에서 직접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중앙정부가 못하는 역할이에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받아주지도 않고 연락을 하기도 힘든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구의원이나 시의원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주면 빠르게 이렇게 처리가 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 대학 다닐 때 그 친구가 저녁에 맨홀에 빠진 거예요. 근데 맨홀이 공사 중이었던 거예요. 큰일 날 뻔했네. 네, 그래서 다리 엄청 심하게 다쳐가지고 친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 학교 다니던 근처에 바로 시청이 있었거든요. 그 시청 가가지고 나 여기 다쳤다 맨홀이고 때문에 그랬더니 그 민원 접수해주고 그 처리 과정도 다 보내주고 나중에 그 해결되었습니다 그것도 알려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다친 거에 대한 보상은요? 그건 못 들었어요. 그건 아니고. 그거는 뭐 다른 문제 같기도 해서. 근데 그 궁금한 게 그런 구청이나 시청에서 접수하는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민원이랑 시의원, 구의원 이런 기초의원 혹은 광역의원들이 처리하는 민원이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바텀업이냐 탑다운이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물론 처리해 줄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이 되게 길고 복잡할 수도 있는데 위로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해주게 되면 신속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뭐 실제로 이런 케이스들을 좀 살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구역이 너무 높아, 언덕이. 근데 내 주변에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아. 근데 이 언덕을 오를 때마다 너무 힘들어. 여기에 버스 하나만 생기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요청하다 보면은 이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을 그 언덕에 만들어주세요.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을버스의 노선을 변경하는 거나 신설하는 거 정도는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의 수준에서 분명히 가능한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의 실생활에 맞닿아 있는 역할들을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이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 역할을 잘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요청하면 그거 뭐 악성 민원 이렇게 처리하지 않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정말 필요한 거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고용주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고용주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자유롭게 민원을 넣으셔도 됩니다. 그게 정말 필요한 거면.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쵸. 어떻게 보면 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민원을 직접적으로 넣는 경우가 없으니까 더군다나 대부분의 민원들이 브루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악성 민원일 거예요. 필요 없거나 아니면 너무나 개인적인 민원이거나. 근데 이게 정말 동네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라면 충분히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민원을 그렇게 넣는다는 게 그 홈페이지에다 넣으면 되나요? 홈페이지로 넣을 수도 있고 네. 그 직접 뭐 아는 사람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찾아가서 얘기할 수도 있고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다만 귀찮아서 안 하는 것뿐이지. 그리고 모르거나. 네. 이걸 모르면 그 불편사항이 있을 때 이거 왜 아직 보수도 안 해놓는 거야? 또는 거기 왜 다리가 없는 거야? 일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알고 보면 그 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인데 몰라서 못하는 거거나 아니면 굳이 누군가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네. 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요청해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네. 뭐 예를 들어서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뭐 여건이 안 맞는다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그 선출직으로 뽑힌 사람들이니까 최소한 이게 우리 구민들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행위가 자기의 나중에 선거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는 걸 그 사람들이 분명 아니까 그렇죠. 할 거예요. 네. 뭐 이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방의회는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은데요. 첫째는 이제 중앙정부의 한계를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못하는 역할을 이렇게 작은 단위의 구역에서 구의원들,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위험성을 분산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별 정책을 바로 대단위의 국가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정책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작은 단위에서 실험을 하고 이게 효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더 넓은 단위로 이걸 확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방의회의 필요성이 존재를 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지방의회가 할 수가 있다. 네. 물론 이게 한계점은 조금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당의 그런 입장을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이 반발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네. 그래도 최소한 자기의 당이라고 하더라도 구청장이 일을 좀 이상하게 하고 있다. 네. 그러면 조금 이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고, 혹은 시장이 문제를 조금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 하면 이 사람들의 문제를 또 한 번 지적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권력이 조금 분산이 되고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게 지방의회이기 때문에 사실 지방의회 사람들 하는 거 없지 않냐, 이거 뭐 그냥 없애도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네. 자세히 알고 보면 분명히 필요한 존재이기는 하다. 물론 이 필요한 존재가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는 또 다른 부분의 얘기겠지만 네. 애초에 이론상으로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필요하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뭐 아까도 잠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현재 지방의회 혹은 지방의원들한테는 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얘기의 흐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혹시 뭐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지역 주민들이랑 그 스킨십이 적은 거?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지역 정치에 참여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네. 당선된 이후에도 좀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고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내지는 우리 뭐 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는 계기가 될 텐데 네. 그게 제 느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차원의 좀 개선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이게 시민들의 관심 부족도 하나의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반대로 그렇죠. 그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는 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시의원 후보들 뭐 보는 거는 선거 때밖에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때 막 쿵짝쿵짝하면서 뭐 누구의 남자, 뭐 누구의 여자 항상 그 윗급을 엮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그 인지도가 떨어지니까. 그럴 때 한번 하고 이제 되고 나서는 이제 거의 보기가 힘들다 보니까 맞아요. 예,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 뭐 지역구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얼굴은 비춥니다. 근데 이제 선거 때처럼 와서 악수하고 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많이 없죠. 그래도 예전보다 나은 점을 굳이 꼽자라고 하면은 네. SNS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블로그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통해서 저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평소에
평소에도 하는 분들이 조금은 계세요. 근데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말씀하셨다시피. 맞아요. 근데 저는 저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제가 국회의원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TV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네. TV 프로그램 어떤 프로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현직 국회의원이 나오셔가지고 본인 일하는 거 보여주시고 자극적인 뉴스들이 되게 많은데 그 뒤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 하시던 방송이 되게 기억에 남았었어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부르님 말씀하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거, 지역 주민 만나서 소통하는 거, 그리고 이야기 듣고 그 반영해 주는 거 이런 거를 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네. 그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 지역 의원이, 기초의원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려운 게 만약에 어떤 지역이 있을 때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랑 네. 시장이랑 뭐 지역구의 그 시의원 이렇게 다 다른 정당이 소속일 경우에 엄청난 혼란이 생기잖아요. 네. 그들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뭐 발목 잡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치적 어떤 소용돌이 휘말리기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더욱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네. 그게 오히려 더 문제점처럼 막 비춰져가지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경향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시나 아니면 그 구의 살림은 거덜나 버리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계속 그냥 안 좋게만 보이는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유생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마다 다 다를 때, 예를 들어서 구청장은 어느 당, 그 다음에 밑에 시의원은 다른 당, 또 구의원은 다른 당, 이런 식으로 되면 네.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정말 필요한 일인데도 구청장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구의원들이 반대하고 발목 잡는 거죠. 시장이 하려고 하는데 시의원들이 발목을 잡고 이런 식으로 조금 멈춰있는 상태가 강한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국민들은 정말 필요한데 주민들은 이게 필요한데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진행이 되지 않는 거죠. 네. 이런 문제가 있는 반면 반대로 한쪽으로만 아예 그냥 줄투표 하듯이 이렇게 한쪽의 당에만 다 있는 경우 네. 이런 경우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거 이런 거 상관없이 네. 다음 선거를 위해서 혹은 내 성과를 위해서만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의회 구성인데 네. 양쪽 다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근데 어떤 부분으로 속해 있든 지금의 지방의회는 다 문제가 있다는 게 정말 큰 문제 같아요. 그래도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에서 본다면은 뭐라도 하고 욕먹는 거랑 안 하고 욕먹는 거를 생각해 본다면 후자가 그래도 조금은 근데 보통은 뭐 해놓고 욕먹는 경우가 많긴 하죠. 그래서 뭐 여러 문제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큰 문제들을 뭐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면 먼저 이제 선거 때 무분별하게 공약을 하는 문제가 첫 번째로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공보물 보시면 다 땡땡땡역 신설 맞아요. 추진 맞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4년 뒤에 없습니다. 그런 거. 맞아요. 애초에 불가능한 거고. 특히 경기도 쪽에서는 GTX 그쵸. 이번에 맞아. 엄청난 맞아요. 이슈였죠.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GTX 뭐 Z까지 나온다. 뭐 맞아. 너무 많아져가지고 Z까지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약을 그렇게 하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인정을 하고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공약이 무분별한 공약이고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걸 전제로 하고 나서 다른 현실적인 공약을 많이 내보이는 후보들한테 집중을 하는 게 좀 맞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여러 비리들 뭐 국민의 돈으로 세금으로 해외 연수를 간다던가 뭐 분류는 좀 특이 케이스긴 하지만 그냥 뭐 개인사죠, 개인사. 그건 조금 적고 상대적으로 뭐 이권을 활용해서 뭐 자기 이득을 취한다든가 네. 아니면 부정부패, 갑질을 한다던가 뭐 이런 쪽의 일들이 많죠. 맞아요. 이게 사실 대중들한테 가장 크게 많이 인식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워낙 또 시의원 이런 쪽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폐쇄적이잖아요. 네. 사람들 관심이 멀어져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해먹기 딱 좋은 구조라고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의 책임일 수도 있죠. 음. 그들이 설령 홍보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네. 먼저 투표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감시하고 관심을 가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측면도 있는 건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들도 상대적으로 이제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는. 네. 그 부분이 세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까 제가 지방 의원들의 역할 중에 권력을 견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시의원은 시장을 견제하고 구의원은 구청장을 견제한다. 그럼 시의원하고 구의원은 누가 견제하느냐? 이걸 생각해 볼 때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 네. 시민단체들, 여러 시민단체들, 그 다음에 지역 언론들, 주민들
이렇게 3집단 정도로 추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안타까운 건 앞에 2집단 경우에는 지역의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지역 언론도 살아남으려면 잘 보여야 되고 시민단체도 지원을 못 받으면 끝나는 건데 그걸 결정권이 이 사람들한테 있어. 이게 되게 조금 아이러니한 거죠. 네. 인권이 엮여 있네요. 네. 근데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게 주민들인데 사실 국민들이 살기도 바쁜데 그쵸. 관심이.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현실적이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인정하기 어렵지만 인정해야 되는 맞아요. 사실인 거죠. 네. 뭐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뭐 무분별하게 그냥 공약하고 비리 저지르고 제대로 일 안 하고 이런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실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럼 이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 때까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가가 저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니 제대로 일할 사람을 애초에 뽑았으면 아무리 이런 시스템에 조금 타락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 애초에 뽑히면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닌가 네. 라는 생각도 들어서 네. 지방의 의원들이 뽑히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크게 보면은 예선, 경선, 본선 뭐 이렇게 있습니다. 네. 3가지 정도가 있다고 할 때 지방의회 의원이 뽑히는 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 것 같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뭐 네. 예를 들어서 연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연고가 될 수도 있고 뭐 돈 아니면 그간의 자기의 이력 혹은 뭐 조직, 세, 민심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예선을 통과하고 경선을 통과하고 본선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각자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면은 현실적으로 연줄 아닌가요? 연줄, 구체적으로는 어떤 연줄? 그러니까 뭐 학연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지연? 그러니까 지역이니까 승트님의 그 지인처럼 어떤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그러니까 아름아름 아는 사람을 뽑아주는 그런 그 문화가 지역적인 영향력을 키워온 그게 영향을 좀 있지 않을까. 네. 저도 비슷해요. 그 지역에서 얼마나 표를 모을 수 있는가니까 네. 그 지역에서 얼마나 발이 넓은지 영향력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런 게 아닐까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 김문수 의원이 네. 경기도지사였죠? 네. 네, 경기도지사 하시기 전에 네. 본인 속해 계셨던 지역에서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경기도지사 오셔가지고 그런 좀 안 좋은 이슈에 연루도 되시고 하셨잖아요. 나 도지사인데 이름이 누구요? 이름이 누구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네. 그 지역에서 일을 하실 때 그 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나게 호감이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앓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발을 넓히고 그래서 연고가 아닌가. 네. 사실 다 중요합니다. 다 네. 중요한데 이게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광역단체장이나 뭐 넓게 보면 기초단체장까지는 네. 그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뽑힐 것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선거로 내보냈을 때 네. 우리 당이 과연 승리할까 네네. 이게 중요하겠죠. 네. 근데 저희는 투표를 해봐서 알잖아요. 네. 광역의원 기초는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사실. 네. 그러니까 당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지역에 가장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네. 소수정당 이름으로 나오면 당선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연고, 연줄보다는 네. 당, 정당 중에서도 메이저. 그 지역의 대빵, 아. 이 사람의 공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지역위원장 이런 거. 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한테 잘 보이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정하기 싫지만 까놓고 어쩔 수 보면 그런 없는 거잖아요. 현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속한 당은 지역위원장이 국회의원인 경우가 많고 네. 국회의원이 속해 있는 당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 다음 총선에 나갈 사람 혹은 그 전 총선에서 패배한 낙선한 사람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지역위원장 혹은 당협위원장을 하면서 지역을 이끕니다. 네. 이 사람들한테 공천권이 있는데 명분상으로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공천을 그 당의 공천관리심사위원회 뭐 이런 거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00명의 광역의원, 2000 몇 명의 기초의원들의 후보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아무래도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한테 의견을 묻겠죠. 네. 누가 가장 좋겠냐. 이런 식으로 아름아름 하는 게 사실 관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지역위원장은 생각을 하겠죠. 뭐 누가 이길지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인물을 해야 우리가 이길지도 중요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물보다는 당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평소에 자기랑 조금 뭐 닿아 있는 사람한테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사실. 그리고 지역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 입장에서는 네. 다음 내선거를 도와줄 사람 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서 지난 내선거를 많이 도와준 사람. 앞으로도 많이 도와줄 사람. 다시 말해서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이 누구냐. 혹은 나한테 잘 보일 사람이 누구냐. 혹은 내 말 잘 들을 사람 누구냐. 충성할 사람. 네, 이게 조금 안타깝지만 현실인 것 현실적인,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크게 예선의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서류를 후보들이 제출을 하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컷오프를 시키거나 경선으로 넘깁니다. 네. 근데 그 컷오프를 결정하는 과정, 경선을 넘기는 과정에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러니까 과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관여의 과정을 통해서 경선으로 넘어가게 되면 보통 이제 당원 투표랑 일반 투표를 반반으로 하거나 아니면 당의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데 투표의 과정을 거쳐서 본선에 나갈 후보를 내세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선거의 과정, 지방선거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굉장히 조금 현재 문제점을 낳을 수 있는 부분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 그렇다는 거는 결국 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이 4년 후에 또 당선이 되려면 주민들을 위해서 잘 보여야 하는 게 아니라 지역위원장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는 다 필요 없고 4년 뒤에 공천을 받기 위해서만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의 방향성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민원들을 다 처리하고 아까 그런 수많은 역할들을 잘 처리하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볼 때는 지역위원장에 선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맞고 근데 우리나라의 지역의회, 지방자치제도에 의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100%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지금의 상황이 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사실 좀 분위기가 암울해졌는데 암울보다는 좀 짜증이 날라 그러네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런 현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렇죠. 아 이렇게 썩었다고 혹은 이렇게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빈둥님은 그 세계를 되게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네요. 열심히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막 사람들이 뭐 굳이 정치판이 아니더라도 뭐 네. 정치질 나쁜 거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뭐 회사든 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은 정치질은 나쁜 거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그 안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정치든 뭐든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게 그 사람이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100% 객관성을 유지하는 거라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준 사람을 좀 더 끌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는 인지상정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덮어놓고 마냥 비난하기도 어렵지 않나. 근데 그게 뭐 동네 반상회면은 뭐 그렇습니다 치는데 뭐 지방 정부 정도를 그러니까 지방 자치단체 정도를 이끄는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야 될 곳을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제가 그 공천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치고 뭐 빈둥님이 저랑 좀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막 얘기도 많이 하고 평소에 가치관에 대한 공유도 하고 일도 같이 하고 그랬어요. 그 유생님은 전혀 그 일면식이 없고 그리고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내가 잘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 내가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실제로 유생님이 능력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그걸 내가 알지를 못하면 이 사람을 내가 뽑을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보다는 이런 게 아니라 공천권 자체를 한 사람에게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닌가 싶은 느낌이 여러 가지 거죠. 좀 검증 시스템을 좀 다방면으로 시스템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떤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보이는 거는 한 사람한테 집중되어 있지 않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한 사람한테 집중되어 있는 게 문제이기도 하고 브루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어쩔 수 없는 순리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아는 사람이 내가 잘하니까 더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럴 때가 아니라 정말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잘못을 했을 때 과연 올바르게 견제할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이 잘못을 했을 때 정말 합리적으로 쳐낼 수 있는가? 이게 아름아름 다 같이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에서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부패도 덮어주는 꼴이 나는 거니까. 거기 그런 상태에서 썩기 시작하면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안타깝지만 지금의 현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인물이 없나? 내가 한번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지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빈둥님만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니야, 당신들도 지금 다 했어. 말 했다고 말해요. 뭐 세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의원, 시의원을 매번 뽑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반인이 정치에 갑자기 진출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4년 뒤 2026년에 출마할 분들을 위해서 다음 챕터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나도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 건데, 왜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면 수많은 역할들, 그러니까 내가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아요. 실제로 기초의원들이 집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의 수준이 한 9천억 원 뭐 이 정도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역할이 엄청 큰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은근히 돈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뭐 돈 많이 번다 하더라고요. 기초의원 뭐 지역구마다 다르고 그 사람이 맡은 역할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초의원의 경우는 연봉이 한 4, 5천 정도, 많게는 6천 정도까지 되고 네. 광역의원의 경우는 7, 8천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현재는. 그 부수적인 수입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부수적인 수익이 많을 수도 있고 사실은 명예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갖는 명예 그리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렇죠. 네. 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일반인이 한 번도 정치에 발들이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거기에 진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잡고 있어요. 네. 역할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4년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냥 좀 기웃기웃 거리는 게 가장 첫 번째다. 어디를 기웃기웃 거려요? 행사 같은데 행사. 가서 내가 진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 다 뭐 현재 직장 같은 거를 다 놓아두고 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사진도 찍고 내 생계를 그럼 누가 책임져? 아니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일단 가는 거예요? 아니 평소에 그냥 뭐 관심이 있는 척을 하면은 뭐 지역위원회가 있어요. 그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뭐 예를 들면 이게 본인의 나이나 아니면 직업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년의 경우 네. 청년위원회가 있습니다. 당마다. 거기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면 이렇게 지역구 사람들을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대학생은 대학생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뭐 만약에 한 지역에 오래 머물렀다고 하면 물어보면 다 누가 가장 힘을 갖고 있다 이런 걸 다 알려줍니다. 네. 그럼 그 사람들 가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게 4년이면 정말 길어요. 마음 먹고 하면은. 거기다가 이제 현직 의원들은 일하느라 좀 바쁜데 네. 내가 만약에 해보겠다 하면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4년이면 차고 넘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다가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지만 우리나라 지방의회 안타까운 현실, 공적권을 쥐고 있는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의 행사에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가서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입니다. 뭐 4년 뒤에 출마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얼굴을 익히다 보면은 네. 찾아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가 있는데 인력이 필요하다. 그럼 이 사람을 나를 불러주고 뭐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고 많이 알게 되면은 사실 입방아에 오르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리고 물론 지금까지의 이력이나 아니면 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나 아니면 내가 얼마나 돈이 많냐 아니면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지금의 경쟁률을 놓고 보면은 다른 직업을 위한 경쟁률보다 높다고는 사실 뭐 상대적으로 다르겠지만 그렇게 보기도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거를 위해서 모두 다 포기하고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경선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청년이나 여성이나 정치 신인한테는 가산점을 어느 정도 줍니다. 그래서 분명히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정치에 의지가 있고 내가 지역구를 위해서 힘써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4년이면 촉박한 시간은 아니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네. 특히나 더 어릴수록 우대를 해줍니다. 현실은.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청년들을 당에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하는 비율도 있고 아니면 뭐 청년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산점을 주는 제도도 있으니까 어릴수록 정치에 입문하기가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다. 당선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도전하기는 쉬울 수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시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지방의회에 진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꼭 진출하지 않더라도 이런 과정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분명히 투표하실 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뽑히고 있구나.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은 이런 대우를 받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뭐야? 그러면 되는 방법은 기웃거리라 그 끝이야. 되는 방법은 이제 많이 보여라. 사실 많이 보이지 않으면 뽑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자면 주민들한테 잘 보이는 거는 맨 마지막.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애초에 예선부터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되게 현실적이면서도 굉장히 깨름직한 방법이네요. 정말요. 예전에 이준석 지금 당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초의원은 나이 먹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술 먹은 사람들이 되는 역할이다 라고 해가지고 물매를 맞았거든요. 사방에서 욕이 날라왔어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근데 아마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공감을 어느 정도는 했을 거예요. 지역구에서 힘이 있다. 역할을 크게 하고 있다라는 게 결국은 아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윗사람들한테 잘 보인다. 이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정치에 새롭게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도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적인 해법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둥님 4년 후인 거예요? 저 대신 많은 분들이 나와주셔가지고 기반을 마련해주시면 그때 슬쩍 올라타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 청년 정치인들 지방 그 의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막 길러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당 차원에서도 이렇게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지 맞아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데 그런 시스템 자체도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정치 신인 같은 경우도 어린 친구들 보면은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많은 부분이 부모님이 정치를 하셨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연줄이 닿아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게 아무리 젊어지고 있다고 하나 이게 진짜 젊어지는 건가 그리고 진짜 맞는 방향인가에 대한 의문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고 끝내겠습니다. 본인이 지방의회 혹은 지방의 의원들한테 기대하는 점을 한마디씩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말 정도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주민자치가 가능해지도록 법이 좀 많이 개정돼가지고 기대를 좀 모으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정말 지방자치 참여해서 지방 정부가 좀 생기 있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분들이 좀 많이 힘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몇 마디로 한 거야 이거? 한 문장이었어 근데. 다른 분들도 뭐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렇게 아름아름 되셨어도 일만 잘하시면 장땡인 것 같아요. 결국에 봤을 때. 그래서 어쨌든 권력이잖아요. 권력을 쥐셨으면 그 권력에 합당한 일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 저같이 이제 일반 사람들 지역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힘든 그리고 정보를 얻기 어려운 사람들이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알 수밖에 없게끔 먼저 열심히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죠. 네. 뭐 조금은 씁쓸해졌지만 사실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아는 선, 그리고 제가 경험한 선, 제가 조사한 선에서의 지방의회, 지방자치의 얘기들이었어요. 이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단편적인 얘기고 그 외에 수많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의회들은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깨끗하게 돌아가고 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어디선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현실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지방의원은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나 해서는 안 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2026년 지방선거에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번에 무투표 당선자가 엄청 많았거든요. 투표를 안 하고 그냥 당선돼버린 경선에서 통과함으로써 당선돼버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4년 뒤에 많이 나오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면서 또다시 선거철이 돌아오게 되면 만일 저희가 방송을 그때도 하고 있으면 그때는 이제 이런 얘기들에서 한층 더 심화돼서
선거에서 진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선거 승리 필수 전략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겨보신 적 있으신가 봐요? 아니면 이기고 돌아오실 예정인가요? 이것도 제가 아는 손에서 얘기드리기 때문에 사실인 줄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는 그럼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다른 특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